안녕하세요. 저는 김인범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시작해 지금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제 아들 도진이었죠. 장남 도진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어여쁜 며느리감이라며 한채이라는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아이가 살 집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대출금에 허덕이며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그런 고생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돈으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하나 끼지 않은 깨끗한 집이었죠. 입주하는 날,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집 키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제 아들이지만 참 순하고 정이 많은 녀석입니다. 그때 며느리 채이도 아들 옆에서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꿈만 같아요. 저희가 아버님께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 효도하면서 아버님 잘 모실게요. 저는 그저 두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됐다.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다. 다른 걱정 말고 여기서 예쁜 손주 녀석 안겨줄 생각이나 하거라. 물론 집의 명의는 제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그건 아들 내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의 보금자리이지만 그 보금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반짝이는 눈물 속에 집에 대한 감격이 아닌 재산에 대한 탐욕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입주하고 두어 달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아이라 내심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님, 주말인데 뭐 하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오냐, 나는 괜찮다. 너희는 뭐 하느냐? 저희는 집들이 선물 들어온 거 정리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집 너무 좋다고 부러워해서 어깨가 으쓱했어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기분 좋은 대화가 오가는가 싶더니 며느리가 무심한 척 한마디를 툭 던지더군요. 그런데 아버님, 제 친구 중에 이번에 결혼한 애가 있는데 거기는 남편이 집 사주면서 공동명의로 해줬다던데 요즘은 그게 유행인가 봐요. 집값도 자꾸 오르는데 세금 문제 같은 건 없으려나 몰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행이라니. 집 명의의 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 것이었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니 신경 쓸 것 없다.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아, 네. 그럼 다행이고요. 아버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며느리는 금세 명랑한 목소리로 돌아와 몇 마디 안부를 더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긴 후에도 제 마음은 영 찜찜했어요. 공짜로 몸만 들어와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집의 소유권까지 넘보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불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도진이의 동생,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둘째는 형편에 맞춰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을 얻는데도 제가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둘째 동서에게 묻더군요. 동서, 그 집은 명에 어떻게 했어요? 도련님 단독명이에요? 아, 네. 형님.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아버님, 도련님은 신혼집 해주실 때 명의도 깔끔하게 이전해 주셨네요. 역시 아버님은 동생을 더 예뻐하시나 봐요.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도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의 팔을 툭툭 쳤고 둘째 내외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채희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과 네 동서에게 해준 것이 같으냐? 그리고 형이 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버님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며느리는 입을 삐죽 내밀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얼굴 어디에도 미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저는 더 이상 어려운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자신이 원할 때 돈을 내어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늙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불만을 토로하던 며느리가 돈이 필요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딸로 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갑자기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던 아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아버님,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와봤어요.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과일로만 담아왔어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오지. 에이,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버님, 이따 저녁에 도진 씨랑 같이 식사해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며느리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온갖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야 철이 좀 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사실 제 친구들이랑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아버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도진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까지 저를 주무르던 그 손길과 애교 섞인 목소리가 얼마나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저는 결국 지갑을 열어 수표 몇 장을 꺼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역시 우리 아버님이 최고예요. 잘 다녀와서 아버님 선물 꼭 사올게요. 며느리는 돈을 받자마자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은 꺼내지도 않더군요. 용건이 끝났으니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며느리는 그렇게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거실에서 저는 며느리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구니 속 과일은 무척이나 달고 향기로워 보였지만 제 입안은 왠지 모를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아들 내외에게 베푼 제 호의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특히 며느리에게 저는 존경해야 할 시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편리한 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전화를 피하는 날이 많아졌고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아버님.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도진 씨한테 전화하세요라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 차가운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평생을 사업을 하며 온갖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해 왔어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가정이 깨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만 참으면, 제가 조금만 더 베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 인생 최악의 모멸감을 맛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 손주 은우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도진이 녀석과 통화할 때 은우가 전화기 너머로 제게 외쳤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저 변신하는 로봇 사주세요. 제일 크고 멋진 걸로요.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변신 로봇을 고르는데 이걸 받고 기뻐할 손주 녀석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좋은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달달 볶은 소고기를 듬뿍 넣어 푹 끓인 제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죠. 아들 도진이도 어릴 적 제 미역국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도 맛있겠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끓여주는 미역국은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온병에 뜨끈한 미역국을 가득 담고 예쁘게 포장한 장난감 상자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 케이크까지 챙기니 양손이 묵직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는 제가 집에 오는 것을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거든요. 전화하면 분명 아버님, 저희끼리 조촐하게 하려고요. 다음에 편하게 오세요. 같은 말로 저를 막아설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방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보고 싶을 때 손주 얼굴 하나 마음대로 못 보는 제가 처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그런 서운함은 금세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차를 몰아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이 집을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 따뜻해서 이곳에서 제 아들 내외와 손주가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그리며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들 속에 제 손주 은우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겠지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양손에 선물과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고 띵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누구세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며느리 채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다.
애비다. 제 목소리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던 그녀가 이내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열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경계심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우리 강아지 생일이라서 왔지. 은우는 안에 있냐? 저는 애써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제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저는 뒤로 한 걸음 주춤 물러났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그녀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오늘 제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오는 날이라고요. 다들 곧 도착하는데 아버님 여기 계시면 분위기만 어색해져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의 집, 아니 엄밀히 말해 제 소유의 집 앞에서 제 며느리가 저를 밀쳐내며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손주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체면을 운운하면서 말이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상자와 미역국 통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나를 밀친 것이냐? 밀치긴 누가 밀쳤다고 그래요.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아버님, 제발 좀 눈치껏 행동해 주세요. 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치라니요. 자식을 낳아 길러준 시아버지에게, 손주를 보러 온 할아버지에게 눈치를 챙기라고 말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진실이 며느리의 저 뻔뻔한 얼굴 위로 한꺼번에 겹쳐 보였습니다. 은우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마. 안 돼요. 애 옷도 다 갈아입혔고 친구들 오면 정신 없어서 안 돼요. 아버님 계시면 은우도 제대로 못 놀아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누구 왔어? 할아버지야?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몸으로 문틈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은우야,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서 놀고 있어. 며느리는 집안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치고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던 선물과 미역국 통을 마치 빼앗듯이 낚아챘습니다. 이건 안에 들여놓을 테니 용건 있으시면 도진 씨한테 전화하세요. 저 이제 바빠서 들어가 봐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어깨에 닿았던 며느리의 손길,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이웃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과 부,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제 헌신이 저 차가운 문 하나에 가로막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제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는 치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부부들이 웃고 떠들며 내렸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친구들인 듯 자연스럽게 제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금 전 저에게는 얼음장 같던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어서 와. 기다렸잖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힘조차 없어 비상계단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아주 차갑고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를 세운 채 한강공원 주차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주에게 주지 못한 케이크 상자가 조수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잿더미만 남은 폐허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 도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도착해서 파티가 시작된 모양이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도진이냐?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잠겨 있었는지 아들 녀석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너는 지금 집에서 웃음이 나오느냐? 네 애비가 네 집 문전에서 쫓겨났는데 넌 지금 거기서 웃고 떠들고 있냔 말이다. 제 말에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소음이 조금 멀어지는가 싶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게 채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손님들 오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자기도 너무 당황했다고. 당황? 그래서 애비를 밀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게 당황해서 한 행동이냐? 내가 도둑이냐, 강도냐? 내 손주 생일 축하해주러 간 애비를 그렇게 내쫓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냔 말이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채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친구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보여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릴게요. 이해해달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제 아버지를 문전박대한 아내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체면과 스트레스가 애비가 받은 모욕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진아. 저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오늘 아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네 아내는 내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발 화 푸세요. 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 김도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 재산을 탐내고 제 등 뒤에 숨어 아내의 방패막이 노릇이나 하는 기생충 같은 여성만 하나 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들끓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집에서 내쫓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나 시시하고 간단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무기 삼아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것. 김인범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그 달콤한 지위와 그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는 놈에게는 아들 자리를 주지 않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인맥이 담겨 있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저는 제 계획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진짜 아들이 되어줄 사람을 찾겠다. 이것이 제 복수의 핵심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 가짜 아들 노릇을 했으니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짜 아들을 만들어 그 가짜들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았으니 저 또한 그들을 자식으로 대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며칠 밤낮으로 수소문한 끝에 저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철.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추천 리스트에 몇 번이나 올랐던 학생이기도 했죠. 인성이 바르고 머리가 비상하며 무엇보다 눈빛에 야망과 건강한 욕심이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라면 제 계획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비서를 통해 강민철이라는 청년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비서의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고 경계하던 그도 제 이름과 회사 이름을 듣고 나서야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나타난 강민철 군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총명해 보였어요. 김인범 회장님 되십니까? 저 강민철입니다. 그래, 앉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저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제가 그를 부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철 군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강민철 군, 자네가 몇 달만 내 양아들 역할을 좀 해줘야겠네.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옆에서 진짜 내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이건 자네에게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세.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네의 꿈이 무엇이든 내가 평생 지원해주겠네. 유학을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창업을 하고 싶다면 내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서 도와주지. 자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가 될 걸세. 제 파격적인 제안에 민철 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의 젊은이라면 덥석 받아들일 법도 한데 그는 신중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이용해 아드님께 복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수이기도 하지만 교육이기도 하네. 내 아들 녀석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고 있어. 자신의 발밑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위에서 교만하게 춤을 추고 있을 뿐이지. 나는 그 반석을 한번 빼앗아 보려는 걸세. 그래야만 자신이 서 있던 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 자네에게는 기회가, 내 아들에게는 교훈이 될 걸세. 어떻게 한번 해보겠나? 민철 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기꺼이 회장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장님의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강민철 군의 은밀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민철 군을 제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투와 습관,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 그리고 회사 경영에 대한 철학까지. 저는 그에게 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민철 군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정말 제 아들인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제 아들 내외에게 가장 잔인한 연극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을 아들 내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가 그들이 김인범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했습니다. 저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는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함께 사업을 일궈온 동료들과 정재계의 수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죠. 파티장은 그야말로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 왕국이자 제 성과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아들 도진이와 며느리 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값비싼 명품 정장을, 며느리는 마치 영화제에라도 온 여배우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 파티의 당연한 주인공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듯 거만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다른 재벌가 부인들 틈에 끼어 얼마 전에 제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은근히 자랑하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들은 저 왕국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로 지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제 옆에 서 있던 강민철 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철아, 이제 곧 시작이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거라.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민철 군은 제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듯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회자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고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며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파티에 참석해준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난 30년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밝혔죠. 아들 내외는 가장 앞자리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연설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라고 소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자리에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강민철 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강민철 군입니다. 비록 저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 사업과 인생의 동반자가 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물려주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낼 생각입니다. 제가 제 친아들 이상으로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민철 군을 주목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제 폭탄 선언의 파티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당황한 표정의 아들 내외와 그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강민철 군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의기양양해하던 그들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연설을 마친 저는 아들 내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강민철 군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총수들에게 민철 군을 직접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책임질 녀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마다 아들 도진이는 저 멀리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긴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들 내외는 언제 자리를 떴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아들 도진이에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변방부서의 자료 정리 같은 하찮은 업무를 맡겼습니다. 반면 강민철 군에게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신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겼죠. 모든 임원 회의에서 저는 항상 제 옆자리에 민철 군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도진이는 가장 말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민철 군에게 아부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굴욕적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모두가 떠받들어주던 황태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며느리 채이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약속도 없이 제 회장실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치더군요. 아버님, 지금 이게 다 무슨 경우예요? 어떻게 도진 씨를 두고 저 근본도 없는 애한테 회사를 맡길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다 저희를 비웃고 있다고요. 저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비웃음?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지. 그리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는 것은 버릇이요? 지금 저한테 버릇을 따지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저희한테 하고 있는 짓은 버릇 있는 행동이고요. 제정신이세요? 며느리는 이제 존댓말조차 잊어버린 듯 악을 쓰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읽던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채희야. 너는 지금 네 남편의 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누리던 사치와 허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뿐이지. 안 그러냐?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내 돈의 자리를 걱정하는 것뿐이라고. 내가 틀렸나? 대답해보거라. 나가보거라. 다시는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다음에는 그냥 쫓겨나지 않을 테니.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민철 군의 이름으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사실을 일부러 회사에 소문이 나도록 흘렸죠. 회장님이 새 아들에게 집까지 사주셨다더라. 이제 정말 후계자가 바뀌는 모양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보금자리, 그들이 저를 밀어내고 자신들의 성으로 삼았던 바로 그 집을 빼앗아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계약서가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끝난 후 제 선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계에는 김인범 회장이 양자를 들였다. 친아들은 경영 능력이 부족해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은 아들 도진이와 강민철 군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민철 군의 사무실 앞에는 각종 보고서를 들고 결제를 받으려는 임원들이 줄을 섰고 도진이의 주변에는 얼씬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복도를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못 본 척 지나쳐버리기 일쑤였어요. 며느리 채인은 이 냉혹한 현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함께 어울리던 사모님들의 모임에 나가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그녀를 따돌리거나 동정하는 척하며 어머, 도진 씨 요즘 회사에서 입지가 많이 안 좋다면서 힘들겠네라며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해댔겠죠.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후계자의 아내가 아닌 팽당한 아들의 아내로 전락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로 쳐들어오는 대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과 고급 한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악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가 촉촉하게 젖은 채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받고 아버님이 저희 말고 다른 사람을 챙기시는 것 같아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극에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빤히 보였기 때문이죠. 일어나거라. 내 집 거실을 더럽히지 말고.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식사도 매일 챙겨드리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해다 드릴게요. 네. 저희 도진 씨, 아버님 아니면 기댈 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내치시면 저희 정말 어떻게 살아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손주 생일날 저를 문전박대하고 밀쳐내던 그 얼굴 위로 이제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걱정하는 게 도진이의 미래냐, 아니면 네가 앞으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명품 가방이냐? 네. 내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못하게 될까봐, 네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남편 자랑을 못하게 될까봐 무서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똑바로 대답해보거라.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련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더군요. 아버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버님을 어떻게 보고 저희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입 다물거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똑똑히 봤고 네가 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네 행동이 증명하고 있다. 네 남편을 진심으로 위하는 아내였다면 그 애비가 문전박대 당했을 때 네 남편의 낯을 봐서라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너 자신과 네 허영심밖에 모르는 아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들고 온 선물들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그거 들고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이런 연극 따위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역겨우니까.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치욕감에 새빨개진 얼굴로 자신이 들고 온 선물들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 결심이 단 1%도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와는 달리 아들 도진이는 한동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가 나서 벌이는 시위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친아들인데 설마 정말로 나를 버리시겠어?
하는 아니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후 아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는 달리 그는 정면으로 부딪혀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인 듯 보였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의 조용한 바로 향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한 잔씩 시켜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녀석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버지 친아들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강민철이라는 놈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놈 말만 믿고 평생을 키운 아들을 이렇게 내치실 수 있냐고요. 아들은 모든 원인을 강민철 군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아내의 만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말이죠. 저는 천천히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강민철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너야, 김도진. 제가 뭐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네 애비가 네 집 문 앞에서 네 아내에게 밀쳐져 쫓겨나는 그 순간에 너는 뭘 하고 있었지? 니 아내의 편에 서서 아버지가 이해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아비의 찢어지는 가슴은 헤아릴 생각도 않고 오직 네 아내의 심기만을 살폈지. 그게 바로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 너는 아들로서의 도리를 버렸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했어. 제 말에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아마 그 역시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비겁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아내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그게 두려우냐? 네 애비가 문전에서 쫓겨날 때의 모멸감은 네가 지금 느끼는 창피함의 1000배, 10,000배는 더했다. 너는 이제라도 네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민철이라는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아이는 지금 네가 버린 아들의 자리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채워주고 있으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아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도진이가 가기로 되어 있던 중요한 해외 출장에 강민철 군을 대신 보냈습니다. 돌아온 민철 군은 완벽한 성과를 제게 보고했고 저는 그 공을 치하하며 전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민철 군에게 고급 세단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차는 얼마 전 도진이가 제게 사달라고 졸랐다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제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범 회장이 정말로 후계자를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정적으로 쐐기를 받기 위해 제 오랜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하는 작은 가족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 내외와 강민철 군을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럽게 민철 군을 제 옆에 앉히고 내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인해 상황을 파악하고는 민철 군에게 덕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와 채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병풍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 자리를 저런 놈한테 뺏기고도 가만히 있어? 라며 악을 썼고 아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며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의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시켜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집으로 오너라. 모든 것을 정리할 마지막 가족 회의를 하겠다. 그들에게는 이 말이 마치 화해의 손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이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약속한 주말 오후 아들 도진이와 며느리 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집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특히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보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애써 지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화를 푸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서재 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재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강민철 군과 저희 집안의 법무를 담당하는 박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니 이 자리가 단순한 화해의 자리가 아님을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앉거라. 제 나지막한 말에 두 사람은 마치 로봇처럼 맞은편 소파에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불안과 초조를 즐기기라도 하듯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시선이 일제히 그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재산 상속이나 회사 지분과 관련된 서류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버님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 없을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먼저 애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며 거들었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애원을 한쪽 귀로 흘려들으며 서류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멈춰 선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읽어보거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관한 서류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류의 가장 위쪽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그들이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주소와 매매 금액,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매도인의 이름은 제 이름 김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매수인, 즉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매수인의 이름은 바로 강민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 도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강민철 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과 가식이 걷히고 순도 100%의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집을 팔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것도 저 늑대 같은 놈한테.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강민철 군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재빨리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한채희 씨. 그 아파트는 처음부터 김인범 회장님의 단독 명의였고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법적인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 계약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완벽하게 유효한 계약입니다. 닥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 아들, 당신 손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제 제게 아버님이라는 호칭 대신 당신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아주 차갑고 조용한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집이었지.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기세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희는 단 한 번도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저 너희의 소유물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집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단 한순간이라도 존중했다면 너희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 주인에게 집을 비워주는 건 세입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아니더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민철 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두 분께는 이사 준비하실 시간으로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에는 제가 입주해야 하니 그 전까지 모든 짐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한을 어길 시에는 유감스럽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냉정한 통보는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같은 놈이. 너 따위가 뭔데 우리한테 나가라 말아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죽어도 못 나가. 절대로 못 나가. 며느리는 서재에 있던 장식품을 집어 던지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도진이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모습이야말로 저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이 좌절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서재로 들어와 광분하는 며느리를 제압하고는 아들 내외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김인범, 당신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멀어져 가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깨진 장식품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위스키 병을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이제 막 길고 긴 연극의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 살아갈 곳이라 믿었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 집의 모든 가구와 벽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도 이제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 순간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상태일지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며 그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매일같이 저주하고 있을 테고,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 아파트는 이제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강민철 군에게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하도록 지시했죠. 물론 방문 하루 전에는 박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방문을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자산 확인 및 실측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는 아주 사무적인 통보였죠. 약속된 시간에 민철 군이 디자이너와 함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눈에 잔뜩 도끼가 오른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고 해요.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며느리는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지만 민철 군은 문틈에 발을 넣어 막으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채혜 씨, 저는 이 집의 법적인 소유주로서 제 자산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 통보도 드렸고요.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철 군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민철 군과 디자이너는 그런 며느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거실과 안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줄자를 들고 다니며 벽의 길이를 재고 가구 배치를 의논하는 동안 며느리는 자신의 집이, 자신의 공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되고 재단되는 모습을 굴욕적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쪽 벽은 전부 허물고 통유리로 만들면 좋겠네요. 전망이 아까워요. 소파는 이쪽에 두는 것보다 저쪽으로 옮겨야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가구들은 전부 버려야겠네요. 너무 촌스러워서요. 디자이너와 민철 군이 나누는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자신이 애정을 쏟아 꾸민 공간이 자신의 안목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겠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철 군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때 민철 군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그녀를 돌아보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한채혜 씨,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여긴 이제 네 집이 아닙니다. 엄연히 제 집이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쪽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제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이사 갈 준비나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철 군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마도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저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세입자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아들 도진이가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곧장 온 것인지 넥타이가 삐뚤어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집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문을 열어주자 아들은 제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서재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자마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제 아내만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죠. 아버지, 제발 집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아버지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은우는 어떡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제발 저희 가족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도진아, 내 아버지. 네가 정말 잘못한 건 네 애비가 문전박대 당했을 때 침묵한 것이다. 그때 네가 네 아내의 잘못을 꾸짖고 내 편에 서주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기회는 바로 그때 네가 내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 사라진 거야. 너무 늦었다, 아들아.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네 가족은 네 힘으로 지켜봐라. 대출을 받든 월세를 살든 네 능력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네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 그게 진짜 가장의 모습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저는 아들의 등을 떠밀어 서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여전히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는 바로 다음 날, 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발행한 부동산 명도 요구 내용 증명을 그들의 집으로 발송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경고 문구가 담긴 차가운 법원 등기는 그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 그들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에 명시된 퇴거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어요. 지난 몇 달간 제 안을 휘젓던 분노와 배신감은 차갑게 가라앉고 오직 단단하고 냉정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잘못 자라나 정원 전체를 망치고 있는 독초를 뿌리째 뽑아내는 정원사의 숙명과도 같은 일일 뿐이었죠. 제 인생이라는 정원을 바로잡기 위한 꼭 필요한 외과 수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모두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제 새로운 아들이자 계획의 완벽한 파트너인 강민철 군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는 불의를 바로잡는 제 의지의 대리인이자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자. 제 나지막한 말에 민철 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아들 녀석을 낳았을 때의 기쁨,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의 흐뭇함 같은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따뜻한 기억의 끝에는
언제나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밀치던 며느리의 차가운 손길과 전화기 너머로 아내를 두둔하던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그래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걷어차 버린 과거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는 없었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주차장 한편에 위압적으로 서 있는 대형 이삿짐 트럭과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흰색 승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의 아파트 단지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어요. 몇몇 이웃들이 창문으로 커튼을 살짝 젖히고 이쪽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세요? 오만과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박 변호사와 집행관들이 현관 로비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사무적이었어요. 회장님, 예상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며 저항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법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알겠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진행하게. 저는 전화를 끊고 민철 군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굳이 그 추하고 지저분한 꼴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1층 로비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그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 쾅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뭔가 부서지는 굉음,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의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 모양이었죠.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단죄한 판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집행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철 군을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새로운 소유주 되시는 강민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민철 군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 거주자 한채혜 씨와 김도진 씨의 저항이 있어 절차가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정리되었고요. 지금부터 내부에 있는 유체동산을 반출해도 되는지 소유주로서 최종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민철 군은 대답 대신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제게 마지막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것이 바로 심판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민철 군이 집행관을 따라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고 잠시 후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붉은 조끼를 입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아들 내외의 세간살이가 하나둘씩 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직접 골라주었던 이탈리아제 고급 가죽 소파, 며느리가 집에 손님만 오면 그토록 자랑하던 값비싼 수입산 대리석 식탁, 아들 녀석이 밤새워 게임을 하느라 애지중지하던 최신형 커브드 TV까지.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저 처분해야 할 낡은 폐기물이 되어 차가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물건들에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주인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겠지요. 저는 더 이상 로비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강제로 열린 현관문이 흉터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으로 지옥도 같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채이는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성 들여 관리하던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고 값비싼 실크 잠옷은 구겨져 볼품이 없었죠.
텅 비어버린 눈으로 자신의 가구들이 옮겨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아들 도진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 집인데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와. 며느리는 악령에 씬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현실을 부정하는 처절한 발악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삿짐 센터 직원이 그녀가 가장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가득 담긴 대형 상자를 들고 나오자 그녀는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직원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만지지 마. 그거 다 내 거야. 어디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에 손을 대. 그때였어요. 그 모든 상황을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강민철 군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채혜 씨,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이제 앞으로 1시간 안에 모두 저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 서 있는 당신과 당신 남편, 두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죠. 민철 군의 냉정한 선언은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민철 군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죠. 하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이 재빨리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저지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으로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저를 발견한 아들 내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좀 알겠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압도할 만큼의 서늘한 무게를 담고 있었죠. 남의 것을 당연한 니들 소유물처럼 여기고 그 주인을 존중하지 않은 대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며 발 딛고 서 있던 이 땅이 사실은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는지 이제야 그 차가움이 좀 느껴지느냐 말이다. 아들 도진이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후회인지 절망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 방울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분노와 도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악을 썼어요. 당신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 교활한 늙은이가. 짝. 그 순간 거실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아들 도진이가 며느리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저조차도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의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쥐었죠. 그녀는 아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버지한테 그따위로만 굴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발 그 주둥이 좀 다물어.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야수처럼 자신의 아내를 향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한 부부싸움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지나쳐 이제는 텅 비어버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아직 제가 아들 내외의 결혼 선물로 직접 골라 걸어주었던 대형 가족 사진이 위선적으로 걸려 있었죠.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무거운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으로 가지고 나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려놓았죠.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제 구둣발로 액자의 가장 중심부를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단단한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 사진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이삿짐 다 뺐으면 현관문 잠그고 새로운 열쇠는 새 주인에게 인계하게.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집행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로 며느리의 저주 섞인 절규와 아들의 처절한 흐느낌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조금도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민철 군이 집행관에게서 번쩍이는 새로운 디지털 도어록 카드키를 건네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저 집은 자네 집이야. 자네의 새로운 인생을 저곳에서 마음껏 펼쳐보게나. 저는 그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려주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쇠로된 문이 육중하게 닫히기 직전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텅 빈 집 앞에서 그들은 이제 갈 곳도 돌아올 곳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오만하게 스스로 걷어찬 그 낙원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박 변호사가 보내는 사람을 통해 아주 상세하고 주기적으로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강남의 안락한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 근처에 허름하고 낡은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고 눅눅한 방,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 초라한 현실과 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들의 관계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낸 사람의 보고서에는 그들의 비참한 일상이 아주 건조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머물던 모텔 방에서는 매일 밤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며 그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매일같이 저주하고 있었죠. 너같이 능력 없고 바보 같은 놈 믿고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네가 그때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하기만 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들이 묵묵히 그 모든 비난을 듣고만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저주에 그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네 사치와 허영 때문에.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문전박대해. 이 모든 일이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결국 그들의 거짓된 사랑과 위선적인 신뢰는 돈과 안락함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사라지자마자 폭풍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정마저 완전히 떨어졌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이 남자에게서는 빼먹을 꿀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새벽에 아들이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집만 챙겨서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만이 배달되었죠. 위자료 청구 항목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서로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홀로 남겨진 아들 녀석은
그 후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내쳐지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절망감에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바닥을 치고 나면 오히려 올라갈 힘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얼마 후 아들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추락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며칠 후 강민철 군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비어버린 강남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그들이 살던 희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죠. 민철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이 집, 이제 정말 자네 집이네. 내가 내 자식들을 내쫓기 위해 자네를 이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이 집은 그대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건 자네의 성실함과 능력에 대한 나의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자 자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나의 선물일세. 그러니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이곳에서 자네의 원대한 미래를 마음껏 설계하게나. 민철 군은 제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그에게서 처음 봤던 야망과 더불어 진심 어린 감동과 존경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은혜, 제 평생을 바쳐 갚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이 기회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서 회장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제 삶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믿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에게서는 평생을 바쳐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을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반듯한 젊은이에게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집을 판 돈과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더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재단의 이름은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내와 제 이름의 한 글자씩을 따서 인해 장학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 하나였어요. 과거의 강민철 군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는 성실한 젊은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돈 걱정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날개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국내 최고의 회계사들을 만나 재단 설립을 위한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했고 교육계에 명망 있는 인사들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부탁하여 재단의 훌륭한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초대 상임 이사로는 망설임 없이 강민철 군을 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무거운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던 민철 군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후배들을 돕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 끈질긴 설득에 결국 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몇 달 후 저희는 강남의 한 작은 홀을 빌려 소박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재단 창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평생을 함께해 온 사업 파트너들과 저를 믿고 따라준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자랑스럽게 선발된 10명의 반짝이는 젊은이들이 함께했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기념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남은 재산과 시간을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보석 같은 젊은이들의 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훗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그들이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어른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행사장을 가득 채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는 사람들 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철 군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는 더 이상 제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새로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제 철학을 이어나갈 자랑스러운 후계자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서 빼앗은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서 김인범의 가족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의 차가운 잔해 위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씨앗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고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의인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이제는 완벽한 제 사람이 된 강민철 군과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그 사이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는 또 많이 변해 있었고 제 주변 사람들의 살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모양과 색깔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던 한채희의 소식은 예전에 그녀와 어울리던 다른 사모님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와 박 변호사가 손을 써둔 덕분에 그녀의 터무니없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해요. 아들과 이혼한 후 그녀는 어떻게든 이전의 화려하고 안락했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골프 모임이나 와인 파티에 다시 얼굴을 비추며 다른 부잣집 남자를 물색해 보려 했지만 김인범 회장에게 인성 문제로 파혼당하고 쫓겨난 며느리라는 주홍글씨가 붙은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평범하고 고단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금은 동대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예전에는 하루 쇼핑값도 안 되던 빠듯한 월급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온몸에 보석처럼 휘감고 다니던 명품 가방과 구두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내려앉은 얼굴로 빽빽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퇴근하는 그녀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했던 그녀가 받게 된 가장 현실적이고 공평한 벌일 겁니다. 아들 도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꿋꿋하고 훌륭하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 생산직으로 시작해 지금은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현장의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예전 대기업에 다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지만 그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번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고 아들 은우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며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서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다시 용서해달라는 애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죠.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은우가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는 것 잘 알지만 혹시 잠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손주 얼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 부탁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번 주말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오너라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주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저 멀리서 아들과 은우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값비싼 브랜드 옷 대신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점퍼와 청바지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예전의 유약하고 철없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한 사람의 가장처럼 깊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발견한 은우가 아들의 손을 놓고 제게로 총알처럼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2년 사이에 훌쩍 자란 손주를 품에 가득 안으니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섣불리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나무 아래에 서서 그저 애틋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아들의 속 깊은 배려였을 겁니다. 저는 은우와 함께 공원 매점에서 커다란 솜사탕을 사 먹고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한참 동안이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제 손을 꼭 잡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보러 와도 돼? 나 할아버지 맨날 맨날 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앞으로 자주 보러 오마. 약속하마.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들이 서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아주 깊이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땅에 머리를 박는 것 같았죠. 아버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보다 제 안위와 채희의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비겁했고 자격 없는 아들이었어요. 평생을 후회하고 또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2년 전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던 때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변명도 동정심에 대한 호소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뼈를 깎는 듯한 진심 어린 반성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에 아주 오랜만에 손을 얹어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제 그 한마디에 아들은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제 마음속에서 비로소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낡은 부자 관계가 아닌 각자의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는 독립된 어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내 장학재단의 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2년간 놀랍게 성장하여 이제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어요. 행사장에는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어려운 국가고시에 통과한 학생들이 보내온 빼곡한 감사 편지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상에서는 재단의 상임 이사인 강민철 군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회사의 유능한 경영자이자 모든 이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회사업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제 인생 최고의 투자가 바로 저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민철 군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만나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철 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났네.
이제야 제법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더군. 정말 다행입니다. 언젠가 회장님과 아드님께서 예전처럼 함께 환하게 웃으실 날이 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민철 군의 착한 마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라는 낡은 굴레에 맹목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제 재산을, 제 마음을, 그리고 제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고 지켜냈습니다. 무너진 성의 차가운 잿더미 위에서 저는 절망 대신 희망을 심었고, 이제 그 희망이 푸르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선택에 저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길고 험난했던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해피엔딩일 겁니다.